요새는 자동차를 정말 팔려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실험용 마루타로 만드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실 현대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적을 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또 원래 MDP에서 핸들이 무거워서 이제 꺾이지 않으니까 그 원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미국 가서 리콜 당하고 망신 다 당하고, 그래서 나는 현대자동차가 삼국지도 하나 아닌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발이나 하고 아마 시장 점유율이 뭐 50% 점유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직원이 발칵 뒤집혔다, 뭐 이런 제목이나 썸네일로 좀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민처럼 올라온다고 부담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FPO이라든가 이런 법 만드는 사람이 상당히 심각한 애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이미 보시고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사실 전화 인터뷰나 기사로는 여러 번 저희 채널에 등장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접 또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박병일 명장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예,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팅어 주행중 문 열림 때문에 한번 정비소에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또 이원석 PD가 코나 일렉트릭 화재건으로 자문을 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좀 들었고요. 네. 다 기억을 하십니까? 아, 그럼요. 제가 또 오토푸스 팬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박 명장께서 자주 하시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간 다른 공중파 뉴스나 뭐 유튜브 채널에서 워낙 많이 다뤄주시기도 하셨고요. 어떻게 오늘 시작을 할까 좀 여러 번 생각을 하다가 얼핏 생각해보니까 정비사들끼리 나누는 뭐 뒷이야기라던가 뭐 그런 거는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정비사들 사이에서 또 현대기아차 관련 이슈가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정비업계를 먹여 살렸다 이렇게도 봐요. 예. 왜냐면 고장이 이제 키로수별로 좀 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메이커들은 고장이 좀 잘 안 나니까, 특히 뭐 일본 차 같은 거 너무 고장이 안 나니까 예. 그런 차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그나마 현대기아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예. 근데 요새는 어셈블리 팔아버리니까 이제 부품값 전체적인 비용은 많이 나오는데 정비사들한테 마진이 너무 적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뭐 블루엔지라든가 이렇게 직영정비 사업소에서는 이 부품 마진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부품 마진을 안 주니까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밥상을 현대기아가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카센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거는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싸워서 겨우 법을 마련해 가지고 해놨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걔는 우리가 법 만들어 놓으니까 무인승차인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어찌 보면 지금 갑자기 주인과 객이 바뀐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불만이 있죠. 왜냐면 또 정비 사례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정보, 예. 아니면 스캐너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이제 요새 차단시켜 버렸어요. 뭔가 일할 때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때 꼭 현대 서비스 들어가거나 기아 서비스 들어가서 코딩을 해야 되는 이런 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꽤나 욕을 먹는다 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자주 뵐 수 있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저희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했다가 서비스 센터 대응이 좀 별로라던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뭐 실제로 경험한 바가 없지 않고 해서 자동차 정비사 중에서는 워낙 유명도 하셔서 아마 공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다가 해결이 안 돼서 박 명장님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죠, 사실은. 예. 하다못해 뭐 큰일 벌어지면 일단 뭐 메이커에 먼저 신고하게 되고 메이커는 거부하게 되고 결국 매스컴에 하게 되고, 또 그런 차들이 저희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해결되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뭐 네다섯 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은 경우는 원유로 서비스에 차가 화재가 나서 들어가는데 원인을 한 석 달 동안 원인 분석만 하고 결국은 원인을 모르겠다 이렇게 온 차 같은 경우가 저희 오니까 결국적으로 저희는 뭐 1시간 안에 잡았는데 결국 고압 펌프에 이제 한마디로 파이프가 그 동으로 돼 있는 거가 있다 보니까 안 맞아서 거기서 누유되는 그런 화재건도 간단한 건데도 못 잡는 그런 경우가 꽤나 있어서
옛날의 현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전에 기술자들은 정말 밑에부터 쭉 와서 이제 올라오던 기억들이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만들기도 했고 재생됐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다 어셈블리 가다 보니까 기술이 현대가 더 일반 정비업소, 카센터보다 더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하루에 정비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70에서 100건 정도 왔다 갔다. 아, 많이 들어오네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십니까? 현대가 전자부품을 기계식에 전자로 나오면서 국산화시키면서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파워디아를 갈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응급 조치를 가르쳐줬냐면 주전자로 물 갖다 부으면 돼요. 생수로 갖다 파워디아에 물을 부으면 다시 시동이 걸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식적으로 알려주셔서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진화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현대가 있는 거고 수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걸 싹 잃어버리고 사실은 지금 너무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이런 걸 교류하지 않고 자기네 네트워크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 그렇다고 거기서 완벽하게 해주려면 저희한테도 안 오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못 해주니까 이제 저희 카샵이나 이런 정비 공장에 와서 해결하는 거 보고 옛날보다는 정말 자동차 기술은 진화됐는데 정비하는 기술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찾아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좀 문제를 해결하고 가십니까? 아, 당연하죠. 저희가 여태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못 고쳐본 차는 제가 아직 없습니다. 한 5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해서도 해결하죠.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박 명장께서 보시기에는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그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처럼 친절하지도 않고 그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어떤 정말 자기네가 세계 5위라는 생산하는 회사에서 거기에 브랜드 맞게 뭔가 기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뀐 것 같아요. 더 배짱식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수입차 시장이 많아지는 것도 결국 보면 약간 불만 세력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꽤나 있거든요. 예. 결국 우리 공장에 와서도 나중에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이제 다시는 국산차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현대에서 이제 원인을 돼서 못 잡고 하니까 결국 중국차에 이제 팔아버리고. 예.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옆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많죠.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일지 몰라도 자동차의 문화, 그러니까 현대에서 조정하는 거라든가 또 고객을 대하는 거라든가 정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마인드가 보면 글로벌할 것 같은데 글로벌하지 않은, 국내에는 너무 홀대하는, 눈에 보이게 하니까 좀 가슴 아픕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흔히들 국산차는 정비가 편리해서 산다고들 하잖아요. 정비업계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비가 편리하진 않죠. 편의 장치가 수입차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국산차를 고칠 정도의 능력이면 수입차는 다 고칠 정도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엔진 부분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예전에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엔진이 이게 주철해서 알루미늄 시린더로 바뀌면서 그리고 GDI 엔진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기 기술이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알루미늄을 쓰는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역사가 있고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동차 어떤 변화가 없는데 국산차는 차만 나왔다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엔진이고 시동 꺼짐, 부조, 소음 이런 것들이 진동 너무 빈번하니까 요새는 자동차를 정말 팔려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실험용 마루타로 만드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품을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뭐 같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군데는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매칭하는 궁합이 안 맞는 게 꽤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남동란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 때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납품하는 게 너무 싸더라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싸요. 이런 것들이 결국 중간에 있는 부품이라든가 어떤 상유라든가 메이커에서 너무 가져가 버리니까 이 부품에서의 연구 개발을 못해서 수준이 옛날보다 축축축 올라가던 수준에서 이제 거의 그냥 멈추고 말아요. 그러니까 보증기간 내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품을 생산하거나 연구 개발해서 수준을 올리더라도 그 가치를 안 주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현재 순정품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회사의 말을 안 들으면 바꿔버려요. 다른 회사로. 원래는 2류 있던 거를 다시 1류로 바꾸고 1류를 2류로 바꿔버리는. 예. 그런 게 숱하게 많은 거 보니까 말 안 들으면 바꾼다 이런 게 너무 심한 게 같습니다. 하청업체를 바꾼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좀 궁금해진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방송하신 것을 보니까 만 50년 정비 생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좀
오래 하셨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해외 사례랑 비교가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박 명장께서 보시기에는 한국의 자동차 서비스 센터의 문제라던가 자동차 제조사의 대응 방식이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자기네 회사 내부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 독일차 회사에서는 정말 친절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되면 잘 해결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가끔 불만 세력도 없잖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방문해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뭐 한 두 수 이상 올라갔다고 봐요. 그리고 뭐 친절하고 모든 게 고객한테 설명하는 태도서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 현대에서 대하는 것들은 대가 보면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그래요. 정상입니다. 뭐 고객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몰아세우는 것들이 모범 답안처럼 나와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또 부품을 우리가 뜯어보더라도 제가 기술자지만 감동하는 게 많습니다. 예. 정말 명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부품이 명품이어야지 자동차도 명품이 되는 건데 겉에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편의장치 하더라도 내구성이라든가 모든 가성비 따져서 명품이 될 수 없는 거죠. 명품이라는 건 차를 잘 만들고 잘 달리고 잘 쓰는 게 명품이 아니라 이 고객한테 만족감을 언제까지 주느냐가 명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차는 고객한테 만족 주는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봐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년 정도로 봐요. 만족도가. 그로부터 뭐 조금씩 고장 나니까 약간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동안 지속되는 시간이 우리나라는 너무 짧다. 그래서 수입차를 한번 타본 사람들은 절대 수입차를 벗어나지 않아. 저 같은 경우도 나도 에лек트카를 현대도 타고 대우도 타고 기아도 타고 다 해봤는데 수입차를 딱 타보는 순간에 독일차를 타보는 순간에 다시는 국산 다 안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혹시 다음 차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BMW를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차도 좋겠지만 내가 다른 차를 정비를 해보면서 보면 뭐 가성비 쪽에서 제일 낫다라고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가 든 생각은요. 그러니까 워낙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오시는 걸 보면은 저기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미디어에 박 명장께서 노출됨으로써 어떤 한국 자동차 시장의 문제점을 현직자 입장에서 좀 해결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약간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는 제가 할 일은 아니죠. 제 직업은 원래 자동차 정비하는 건데 우리나라 학계에 있는 교수라든가 어떤 공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면 프로젝트가 잘리게 되고 자기 제자가 취업 못하니까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도 내가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기술자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나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돈 돼서 실험 많이 하고 또 결과하고 또 뭐 저도 소송도 당하고 하는데 저라도 안 하면 소비자에 관련돼서 기술적인 거를 누가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자동차 기술적인 거를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주신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됐다가 금방 식기가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저희도 모신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저희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소비자가 움직여 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래야 됩니다. 소비자가 자기 앞에 닥쳤을 때는 굉장히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하는 누구한테나 손을 내미는데 자기 문제가 아니면 그냥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 할 때 모든 국민이 달라드니까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도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모두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같이 동참해서 법을 바꾸고 내문법이라든가 우리가 내문법 같은 거 있더라도 사실은 뭐 무용지물 아닌 내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징벌제 같은 것도 우리 알면서 국회에서도 지금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BMW 사건 할 때마다 바로 징벌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여러 가지 얽혀서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만약에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한 20-30만에서 100만이 가서 징벌제가 있어야 된다. 제도물책법이 소비자 편에 있어야 된다. 내문법은 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서 주민청원 한다면 아마 법이 금방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사람만 얘기하니까 사실 법 만드는 사람이 숫자를 계산했을 때 선거에서 자기 표를 계산했을 때 별로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꽤나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BMW 사건 했을 때 바로 징벌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법 만들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오형무형 넘어가고 또 내문법 얘기라든가 제조물책임법도 굉장히 많이
많이 얘기했는데 있어야 된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결국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투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 거라면 국민청원에 누군가가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너도나도 동참을 해서 그건 자기 일이다 생각하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보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끔 질문이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이건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네.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아마 박 명장께서도 일명 현가 프레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현대차 직접 소송을 하기도 하셨고요. 올리시는 영상을 봐도 뭐 현대기아차가 유독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현대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소통 얘기하던데 회사에 어떤 슬로건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고객과 소통하겠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도 너무 지나치고 예를 들어 보니까 너무 압력을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네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잘하면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타 엔진이라든가 에어백 문제라든가 MDP에서 핸들 문제 같은 거 제가 지적해 줬을 때 만약에 현대에서 그걸 잘 받아들였으면 미국에서 저렇게 리콜 안 당하고 망신 안 당합니다. 예. 그때는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현대의 미국 공장, 엘리바마 공장이 뭐 청결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또 원래 MDP에서 핸들이 무거워서 이제 꺾이지 않으니까 그 원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미국 가서 리콜 당하고 망신 다 당하고 돈 다 물어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 유튜브라든가 자동차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해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좀 강함이 있다면 저희가 좀 너무 강한 것 같다. 좀 약하게 좀 해달라. 그건 약간 순화시켜달라는 얘기를 해서 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했어야지 그냥 법으로 하고 뭔가 이렇게 몰아오는 거는 힘으로 오면 자기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겠죠. 원래 어차피 걔네도 노폼이 있고 기술을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국민들이 깨우쳐져 가고 있고 또 그 자동차를 잘하는 문화에서는 절대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앞세워서 먼저 시작하는 거 보고 제일 강수, 제일 마지막을 던져야 될 수를 첫 번째 던지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현대자동차가 삼국지도 하나 안 읽어봤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현재 한국 자동차 시장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조금 범위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한국 자동차 시장의 서비스센터 대응 방식이라던가 제조사가 품질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이너스 점수라고 보고요. 그동안의 자동차 기술이 한 50년 동안 하면 기술의 발전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 너무 자신감이 붙었는지 아니면 AS라든가 고객 문제라든가 이건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고객이 인정해주고 좋다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점유율이 80%일지 몰라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내가 보면 계속 떨어질 것이고 수입차는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을 떨어뜨리게 되면 아마 수입차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한 자동차 정비사로서 안타까움이 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소 관련해서 직접 영상을 올리셨는데요. 네. 저희도 봤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쪽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쪽에는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여기 구독자예요. 제가 몰랐던 내용들 많이 알려줘서 저도 꽤나 보고 있는데, 뭐, 인스타케이나 오토포스트에서는 정말 좋은 방송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썸네일이 좀 강하다 보고, 예. 언어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제조회사는 그것이 좀 아프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아픈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분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멘트를 날렸을까? 왜 썸네일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그건 현대가 기아가 잘하면 그런 썸네일을 올릴 일도 없죠. 잘 못하니까. 그리고 수정이 안 되니까 매일이라도 강하게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어떤 유튜브들, 그러니까 뭐 현대하고 가까워진 유튜브들의 얘기만 고지 들 것이 아니라 정말 쓴소리, 원래 쓴약이 몸에 좋다고 그런 쓴소리 해주고 정말 몰랐던 내용들을 일러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더 자세하게 자기네가 조사해서 어떤 시정을 하면 명품 명차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의 고발이나 하고 또 그런 걸 오리발이나 내밀고 또 AS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마 시장 점유율이 72%에서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뭐 50% 점유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침 다음 질문이 저희 썸네일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직원이 발칵 뒤집혔다. 뭐 이런 제목이나 썸네일로 좀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썸네일 만드는 직원도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근데 뭐 유튜브라는 게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 그래서 강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강하다고 해서 아니 강하게 안 하게 하려면 강하게 당하지 않는 일을 하면 돼요. 메이크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발칵 뒤집혔다라고 할 만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발칵 뒤집힌 일이 많이 하는 거죠. 발로 차서 문짝을 교정하거나 고객이 어떤 문제라든가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가 발칵 뒤집힌 일이지 우리가 말하는 거에서 발칵 뒤집힐 일은 아닌 것 같죠. 알겠습니다. 사실 좀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너무 좀 비관적으로만 말씀하신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네. 실상을 좀 아프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비관적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오늘 저희한테 나름의 과제를 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관련해서 취재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좀 시간을 뺏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취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거는 또 저희 주변에 또 연구하는 분이 한 20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거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이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알을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희 명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근데 국민청원 좀 어떻게 보세요? 내용 좀 보셨을까요? 나는 안 봤어요, 사실. 안 봤어요. 우리가 올렸는데 제가 먼저 하나 올렸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 이상하게. 나는 쭉쭉 올라갈 줄도 안 봐. 의외로 관심이 너무 없어요. 지금 한 3일 됐는데 3만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청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맞아요. 필요해요, 사실. 이 메이커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니까 결국 국민청원 올라온다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되면 국민청원 우리가 수시로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부담을 갖거든요. 예. 이게 숫자가 안 채워도 만약에 그렇게 뭐 청와대 답변 안 해도 왜냐면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법 만드는 사람이 평가가 좀 무슨 심각하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니터링 되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면 올리게 되면 숫자는 작더라도 굉장히 부담은 꽤나 줄 거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민청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얘네들 문제가 심각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차량 떨림 증상을 조림 미흡으로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현대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왜 이걸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고객을 호구로 보더라고요. 너가 차 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현대차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내 연기 어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던 기업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 있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파문을 낳은 항공사전 부사장의 사과도 논란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달랑 사과 쪽지 한 장. 일본 피해 당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배운 듯 합니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빨리 덮자로 말입니다. 진정성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우롱과 조롱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들 역시 아무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죠. 피해자는 존재하고 피해 사례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는 그 기업. 왜 이런 차들이 대한민국 도로에 버젓이 달리고 있는지, 왜 사람이 죽어나가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지, 왜 우리는 이런 후진적 사고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인지 그 대답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낸 것은 그 문제에 대한 개선과 대응이 아니라 눈과 귀를 가리는 대응에만 집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오일 감소, 소비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재위원장은 한 자동차 제조사 공업사의 대표, 결국 소비자를 보호해줄 사람이나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제조사를 관리 감독한다는 정부기관의 장관조차 관련 질문에는 알아보겠다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록들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 전북 현대모터스 심판 매수 사건 당시 상대 서포터들이 인스턴트 배너로 이 말을 활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똑같은 말을 오늘날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유난히 애국이 강조되었고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점유율이 말해주고 있는 요즘, 국가가 움직이지 않고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나설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기에 사실 저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시작은 저희가, 결과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